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매슬로우는 물론 욕구위계 이론으로도 유명하지만 매슬로우를 몰라도 자아실현 또는 자기실현이라는 말은 자주 듣고 자주 쓰죠. 동기의 위계적 구조, 자기실현, 절정 경험 이 세 가지가 매슬로우 이론에서 핵심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강의 1편과 2편에 걸쳐서 이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은 심리학이니까 심리학에서는 물론 나오고요. 교육, 행정, 경영, 인간관리 등등의 분야에서 나오니까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려는 1편은 매슬로우 소개, 매슬로우와 인본주의 심리학, 욕구위계 이론이란 무엇인가, 욕구위계의 원리, 그리고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매슬로우는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브루클린 대학교, 브랜다이스 대학교 등에서 교수를 역임했고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표적 학자이며 1967년에서 68년까지 미국 심리학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매슬로우의 관심 분야는 매우 광범위했고요. 또 논문도 많이 썼는데요. 창의성, 깨어있는 경영 테크닉, 인간의 동기, 자기실현 등을 주제로 해서 수백 편에 이르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대표적 저술 몇 가지만 소개하면 먼저 우리말로 매슬로우의 동기이론이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나온 건데요. 이거는 원래 1943년에 Psychological Review라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에는 이미 욕구위계 5단계가 소개되었고요. 그리고 Motivation and Personality, 이 책은 우리말로 동기와 성격이라고 번역되었고요. 그 다음에 존재의 심리학, Toward a Psychology of Being인데요. 매슬로우는 자신이 발전시키려는 심리학을 Being Psychology라고 부르거든요. 즉 존재의 심리학이라고 번역되고요. 뒤에서 설명하게 될 성장 욕구도 Being Needs, 첫 자를 따서 비욕구라고 합니다. being, 존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책은 앞에서 얘기한 동기와 성격의 후속 작품이에요. 존재의 심리학은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읽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하고요. 또 이 책은 매슬로우를 국민적 스타로 만들어준 책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기실현, 절정경험 이런 용어들은 1960년대를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좀 늦었죠. 그 다음에 매슬로우 원 매니지먼트 이 책도 인간 욕구를 경영하라 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은 인본주의 심리학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욕구위계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인본주의 심리학이 뭔지 아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 심리학계는 정신분석학하고 행동주의라는 양대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인본주의 심리학은 이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등장했어요. 매슬로우는 이러한 세력의 중추적 학자들 중 한 사람입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들 또는 매슬로우는 정신분석학하고 행동주의가 왜 마음에 안 들었느냐, 뭘 비판했느냐를 한번 보면 프로이트가 대표하는 정신분석학은 신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했고 또 무의식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했고요. 또 스키너로 유명한 행동주의는 흰쥐 또는 비둘기 같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연구했고요. 환경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하는 환경결정론을 펼친 거 다 아시죠?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정신분석학에 대해서는 왜 신경증 환자를 연구해야 되냐? 우리는 건강한 인간을 연구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해서는 인간은 유기체이기는 하지만 다른 동물과 다른 인간종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신분석학은 무의식 결정론이고 행동주의는 환경결정론이잖아요. 인본주의는 이러한 결정론과 달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입장이에요.
이것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인본주의 심리학의 특징이었는데요. 메슬로우, 로저스가 유명하지만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과 이론들이 있어요. 인본주의 심리학은 단일한 조직적인 이론이 아니고요. 일종의 지적 사조이자 운동이에요. 얘기했듯이 정신분석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서 제3세력의 심리학이라고도 불립니다. 욕구위계 이론이란 무엇인가? Hierarchy of Needs 보면 하이어르키는 계층, 위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욕구의 위계에 계층이 있다는 걸 말하는 이론인 거죠. 퀴즈 하나 풀어보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배고픈 탐험가가 걷다 보니 앞에 동굴이 있어서 그리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 한쪽에 먹을 것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보물상자가 있었는데요. 이 탐험가는 이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참 퀴즈 같지도 않지만 답은 아시죠? 뭐 선택이랄 것도 없이 먹는 대로 가서 먹었을 텐데 이때 탐험가의 눈에 보물상자 같은 건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배가 고픈 채로 걸을 때는 뭐라도 먹을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배가 부른 다음에도 그럴까요? 그 다음에는 보석상자가 눈에 들어오고 갖고 싶어질겠죠? 이 얘기에 욕구위계가 뭐냐 하는 것이 다 들어있는데요. 욕구위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욕구에는 상대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되는 더 강한 욕구가 있고 또 덜 강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배고파 죽겠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주머니는 비었지, 집은 멀지,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붕어빵 굽는 냄새는 코를 찌르지, 군침은 나오지. 이런 경험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집에 와서는 눈에 불을 켜고 먹을 걸 찾을 것이고요. 그럴 상황도 안 되면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하죠. 옛날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생각해보고 먹을 수 있게 되면 뭘 먹을까 근사한 요리를 상상해 봅니다. 좀 눈물 나는 상황이죠. 무슨 말이냐? 눈과 코, 신경, 지능, 기억, 습관 같은 것은 모두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가 되고 배고픔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다른 기능은 휴면 상태로 돌입하거나 밀려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시를 쓴다거나 역사 공부를 하겠다거나 이런 욕망이 생긴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지 않나요?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지만 욕구위계가 뭔지 거의 다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욕구위계 원리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여러 가지의 보편적이고 선천적인 욕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둘째, 그 욕구들은 크게 결핍 욕구하고 성장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셋째, 단계들은 강한 것으로부터 약한 것으로 위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림에서 맨 밑에 있는 것이 가장 강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것이죠. 넷째, 그런데 욕구 위계에서 낮은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충족된 다음에 다음 단계의 높은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다섯째는 결핍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동기는 결핍 동기라고 하고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동기는 성장 동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결핍 욕구하고 성장 욕구가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욕구위계에서 나온 용어는 거의 설명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결핍 욕구하고 성장 욕구 이 두 가지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핍 욕구, 결핍하면 비타민 C 결핍, 비타민 D 결핍 이런 게 생각나는데요. 만성적으로 결핍되면 질병이죠. 고치려면 보충해야 하잖아요. 결핍 욕구에 대해서도 매슬로는 같은 얘기를 합니다. 결핍 욕구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좌절된 사람은 병이 든 사람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욕구 위계에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랑 소속감 욕구, 자존감 욕구, 결핍 욕구인데요.
애정 결핍이 비타민 결핍보다 덜 중요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팍 와닿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요. 결핍은 결핍인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랑, 자존감의 욕구까지 상대적으로 강한 욕구부터 시작해서 결핍 욕구가 차례대로 충족되고 나면 이제 결핍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통 사람들은 대개 여기서 만족하고 맙니다. 결핍이 충족되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아주 가지고 싶다면 결핍이 있는 거고요. 가지고 싶은 물건을 손에 넣었다면 욕구가 충족된 것이고 그것은 즉 결핍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만족을 하죠. 물론 일단요. 다시 할게요. 여기가 결핍 욕구하고 성장 욕구를 구분하는 지점이라서 좀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결핍 욕구가 충족되면 만족하고 더 이상의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 여기 보통 사람들은이 좀 걸리죠. 그러나 결핍이 없는데도 성장 발전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결핍 욕구가 충족되어도 만족하지 않고 성장 동기를 가지고 자아 실현을 추구한다는 것이 매슬로의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자아 실현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매슬로는 누구나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를 추구하는 성향을 잠재적으로 갖고 태어난다고 하면서도요. 누구나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냐? 성장 발달하려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의 다른 점이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장 동기화되는 사람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의 다른 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결핍 욕구와 결핍 동기. 어떤 욕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가 매우 고프다거나 잠이 모자라서 자고 싶은 욕구라거나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긴장을 합니다. 유기체에게 긴장은 고통스럽고 불쾌감을 주는데요. 우리가 긴장, 스트레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불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동기화가 되겠죠. 그러면 욕구가 충족되면서 긴장이 해소되고 이완되고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지금 결핍 욕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이 욕구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다시 욕구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긴장이나 욕구는 해소되고 충족되어야 하는, 다시 말하면 불편한 존재로 받아들여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장 욕구, 성장 동기는 결핍 욕구, 결핍 동기와는 다른 것이어야 되겠죠. 성장 욕구로 동기화되는 사람은 힘들고 긴장하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성장, 발달, 자기 실현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나요? 아니죠. 자발적으로.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러한 접근을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스틱 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발성, 자율성 이런 거 나와야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욕망을 추구한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도 힘들고 좀 위험이 있어도 하고 싶어서 뭔가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 않나요? 용어를 잠깐 정리해 볼게요. 결핍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동기는 결핍 동기겠고요.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동기는 성장 동기겠죠. 결핍 욕구는 D 욕구라고 하기도 하고요. 결핍 동기는 D 동기라고 짧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성장 동기는 초동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메타 모티베이션 또는 존재 동기, B 모티베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욕구 위기의 구체적 내용은 이어지는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